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헌혈 캠페인에 심리 치료까지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 1905년에 설립됐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긴급 후송용 구급차도 지원하고 화성공장 화재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31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의사 출신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의료봉사를 꾸준히 해오신 분인데요. 명함에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행복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둘 정도로 봉사에 진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김철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재난의 현장에 어디든 보면은 항상 가장 먼저 이 적십자사에 봉사하는 분들이 와 계시는 장면이 전 늘 떠오르는데 네. 이번에도 지금 전쟁터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우크라이나 앰뷸런스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상자들을 나르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 대한적십자사는 앰뷸런스 40대를 예. 미리 배로 보내고 네. 제가 가서 이제 기증을 하러 갔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그건 이제 공항은 다 폐쇄돼서 네. 비행기로 갈 수가 없고 네. 제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갔다가 거기서 그 접사사 그 표시가 된 그 차를 타고 네. 거기다 물론 방탄조끼도 다 있고 그리고 언제 뭐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네, 곳이잖아요. 모르죠. 저도 뭐 상당히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13시간 동안을 그 차를 타고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위라는 데에 갔습니다. 예. 키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 때 바로 우리나라 같으면 파주까지 왔어요. 아주 30분 안에까지 그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주 정도 거리까지. 예. 너무 가까운까지 와서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어떻게든지 수도는 사수하려고 네네.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키우 바로 옆에 예. 비행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 비행장을 확보하면은 러시아 군대들이 거기로 들어오기가 좋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우선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네네. 그걸 사수하려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리를 잘 아니까 네. 지리상 그게 잘 그 유도를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 러시아군을 그 물리쳤던 네. 그런 키위입니다. 네. 네. 아, 거기 뭐 전쟁의 흔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보셨겠어요. 네, 뭐 흔적이 뭐 너무 많이 보고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의 바로 피해고 네. 얼마나 전쟁이 무섭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다 봤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차를 타고 한 30분 동안 가보니까 부차라는 지역이 있어요. 부차. 네. 부차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서로 그 우크라이나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서로 항전을 하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군대가 퇴각하면서 그 시간이 한 2달 동안 됐었는데 네. 굉장한 만행을 저지르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들 또 신부님까지 그 총살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도시가 그 옆에 있는 부차라는 도시는 인구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네. 인구가 네. 뭐 2만 8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심지어는 신부님도 쏘아주겠고 어린이들도 그랬고 해서 약 1,200명이 그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마침 그때 살아남은 신부님 한 분이 그 참상에 대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네.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슬프고 예. 가슴이 확 막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전쟁의 참상을 예. 그대로 보고 오셨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난민도 수백만 명이라고 하고요. 네. 이 대한적 십자사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구급차를 지원했습니다만 피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도 지금 많이 해오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네. 지났는데 그 구호 식량도 우리가 줬고 위생용품, 그다음에 영유아 분유, 구호 차량은 또 이게 40대 되기 전에 재작년에 저희가 구호 차량 19대를 보내줬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거기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서울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히터 등을 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인접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7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루마니아 쪽으로 많이 난민들이 피난을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의 인도적 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그 타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네.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생활 필품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네.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려인들 있죠. 그분들이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보도 그때 됐었는데 네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협조했던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에서 받아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생계비 네. 또 의료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이 이제 서로 영토를 서로 뺏었다, 또 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러시아 군들이 그 댐을 폭격을 했어요. 아. 댐을 폭격해가지고 그 댐 때문에 댐에 있는 그 폭격으로 여러 가지 지뢰랄지 이런 네. 여러 가지 폭발물이 유실됐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헤르손 지역이라는 데인데 그 지역에 약 260명이 그 지뢰 폭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뢰 폭발 지역에 우리가 지뢰와 폭발물을 안전하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저희가 우리 한국 돈으로 약 328억 원을 네. 우리가 전달하고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네. 이런 도움을 저희가 받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작지만 저희가 이런 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 대한적 십자사는 우리 뭐 국경을 뛰어넘어서 또 뭐 예. 이념을 뛰어넘어서 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단체지 않습니까? 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예,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역사가 1905년 고종 황제 때 생겼습니다. 네네. 이게 정확히 119년 된 단체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 황제께서 생각을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에 이제 한국 전쟁 때가 1950년 아니겠어요? 네. 예, 그때 부산으로 많이들 피난을 갔잖아요. 예. 그때 그 우리 피난민들을 위해서 소위 의식지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4.19 혁명 또 5.18 때는 헌혈 운동을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네.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했고 또 성수대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삼풍백화점 붕괴 또 세월호 참사 동해안 산불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이런 때도 구호 현장에서 저희가 구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또 우크라이나 분쟁, 또 한 2년 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었죠. 네. 그 지진이 난 곳에 저희가 임시주택 1000채를 지어줘서 예. 그분들을 거기에 우리 가전제품을 우리 한국 걸 다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편하게 생활하게 해줬고
또 뭐 하와이 산불, 뭐 리비아 홍수, 저건 재난에 있으면은 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저희 책조사는 가서 소위 인도주의를 활동을 했습니다. 항상 뉴스 화면에 보면은 어떤 현장이든 적십자사 이 천막이 있고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거기서 물이라도 한 잔, 라면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끓여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큰 산불도 있고 화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산불 화재 현장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산불 화재 현장에 저희가 이제 그 전국에 15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5개의 혈액원이 있고 160개의 그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까지 적십자 봉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재나 이런 산불이나 또 이런 수해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그 구급대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거의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게 끝나고 나도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때문에 계속 남아서 그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에 가면 제일 먼저 도대체가 대피소를 만듭니다. 대피소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고 우리가 차량이 많습니다. 급식차가 있고 그다음에 세탁차가 있고 또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회복을 지원해 잠깐 쉬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동원해서 나가가지고 그것이 조금 언제든 진정이 되면은 심리 상담에 들어갑니다. 심리상에서 그래서 심리 상담이 골든 타임이 보통 한 달 내에 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심리 회복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같이 재난회복 심리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구하는 마음 구호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재난이 시작할 때부터 복구 단계까지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렇게 마음까지 돌보는 거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얼만큼 사람들의 이 마음 심리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적십자사의 심리 상담의 혜택을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지난해를 우리가 봤을 때 심리치료 받은 사람이 7,12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까지 해서 응급처치가 받은 사람이 약 2,279명, 약 2,300명 정도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고 지난번 이태원에 그 참사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로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또 여러 가지 심리상담 이런 걸 좀 더 해야겠다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 만나기 전에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심리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그 코너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있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재난 심리 상담 할 수가 있고 또 시도별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같이 접할 수가 있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적십자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헌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헌혈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요즘 헌혈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헌혈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6월 14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서울시장님 교육감 다 오시고 했는데 요새는 저출산 고령화로 10대, 20대 헌혈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서 또 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을 하는 분들은 작아지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아집니다. 노인층은 또 많아지고요. 노인층 많으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약 14% 정도가 감소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대에서 중장년까지 이르기까지 헌혈에 대한 홍보와 또 그분들을 공감대를 이루어서 헌혈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네.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혈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접수와 보니까 그분들의 좀 자긍심을 좀 고치시키고 싶어요. 또 국민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헌혈에 동참하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죠. 훌륭한 분들이요. 예. 제가 그 강남역 센터에 가면은 네. 헌혈의 집을 이번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은 give blood, 네. 피를 주고 save life 이렇게 써 있어요. 목숨을 살리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하라 그랬어. 네. 쉬운 말로 당신은 생명을 나눈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네. 거기 와서 특히 커플로 와서 헌혈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네. 그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명소가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인증샷이 좀 유행했으면 헌혈 인증샷. 예. 그래서 네. 그러고 났더니 하루에 30명, 40명 오던 그 헌혈자들이 70명, 80명 늘어났습니다. 네. 배가 늘어난 셈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헌혈하신 분들을 어떻게 좀 우대를 할까 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서 네. 헌혈 횟수에 따라서 헌혈 유공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 강남역 할 때는 400회 이상 온 사람들을 3번을 초청해서 헌혈패를 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수줍어해요. 내가 네. 하고 싶은 건데 무슨 상을 받아요. 얼마나 미담입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헌혈 유공자의 표라가 집에 명패다는 것을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문패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집은 헌혈 유공자의 집이다. 붙이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헌혈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700개, 800개 한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헌혈은 한 분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한번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게 저 몇 번 하려고 갔는데 저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우리 예 선생님 말씀 것이 네. 헌혈을 하고 싶어도 가면 7명, 10명 중 7명하고 3명은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예.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약을 먹고 있다든가 또 예방접종을 많이 했다든가. 여자들은 또 뭐 임신 또 출산하고 관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헌혈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네. 그게 다 합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또 헌혈하러 가면 그런 헌혈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주나요? 다 해줍니다. 헌혈하시는 분은 모든 검사를 네. 다 해줘서 그 합격해야만 그 헌혈하지 그냥 못합니다. 그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날 그 6월 14일 날 세계 헌혈의 날에 서울시장님, 교육감님도 또 서울시 시의회 의장님도 그동안에 헌혈을 못해서 부끄러운데 네. 약 다 끊고 헌혈 꼭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공개석상에서 약속을 했어요. 예. 저도 헌혈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건강도 찾으시고 헌혈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시대가 좀 변하고 상황도 바뀌니까 이 적십자사의 활동 어떤 중점 분야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회도 변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은 이미 됐고 다른 데서 전국적으로 내년이면 또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약 20%가 넘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근데 그중에서 약 10%가 한 게 20%면 약 1,000만 명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중 10%면 100만 명이 치매 환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치매 환자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치매 환자를 돌봐야겠다. 그리고 치매 환자도 관리하고 치료해 줘야겠다 해서 치매 환자 돌봄의 해로 정했고 두 번째는 자살이 아직도 OECD 국가에서 1등이에요. 참 수스러운 얘기에서 그동안에 많은 단체 중에서 자살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봉사원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씩 일어났습니다. 네, 참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약 95%가 자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워닝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도 그러지.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25%밖에 안 돼요. 네. 한 4분의 1 정도는 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머지는 인지를 못해요. 그분들 우리가 다 인지하면 자살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저희들의 시도에 심리지원센터도 있고 우리가 봉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해보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전히 다문화 가족이 많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우리나라 청청남도 인구만큼 많아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들었군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 내년이 되면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네.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문화 국가라 그럽니다. 정식으로 이제 다문화 국가에 들어가는군요. 다문화 국가가 돼서 진짜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산업 현장에도 이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그리고 이분들 따뜻한 품으로 해서 우리 국민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한국의 교육, 네. 그다음에 법률, 예절, 예. 역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이러는 것도 서럽지만은 편견을 그리고 차별받는 게 제일 서럽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을 돕는 일. 이 세 가지를 금년에 저희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네. 뭐 24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되셨죠. 1년이 조금 못되고 작년 네. 8월 17일 날 제가 취임했습니다. 네. 예, 예. 뭐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떠신지요? 예, 제가 조직에 와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시사를 잘 몰랐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적시사가 있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좀 무식했고 좀 그 국민의 도리를 다 못했거나 제가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예. 제가 회장 취임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의 시도, 지사 모두를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제가 필요한 데는 중복 되지 않는 한 전부 갔습니다. 가서 같이 적시자 운동,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같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부하는 사람, 봉사하는 분, 그다음에 헌혈자, 청소년 적시자 모두 만났습니다. 또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유관기관, 네. 정부, 지자체, 거기에 관계된 기관과 모두 만나서 소통을 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해외에 가서 많은 소통을 하고 도와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튀르키예도 갔었고 또 세계 적시자 연맹의 또 위원회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 재난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네. 회의에 가서 같이 토론도 했고 그래서 적시자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제가 달려가서 모르는 것은 배우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네.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제가 와보니까 대한적시사가 과연 그동안에 정체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적시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제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우리 적시사의 모든 현재 시스템을 세계 적시사와 같이 비교 분석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들 모여서 예. 그 제3회 대학 총장님을 모셔서 또 각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적시사 직원들도 아주 젊은 직원들 네. 30대 40대 직원들이 구성돼서 3개월 반 동안 세계 적시사가 어떻게 하는 걸 비교 분석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한시적으로 그 4개월 만에 해체가 됐는데 다른 나라 조직하고 좀 저희가 차이가 있던가요? 예,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지만 또 배울 네. 점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본에서 배울 것도 있고 미국에서 배울 것도 있고 또 뭐 튀르키예도 배울 수 있고 배울 것이 서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네. 결론을 내가지고 그걸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적시자 위원들 다 나눠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뭐 각계 뭐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그다음에 노동계, 그다음에 뭐 대학 총장님만 다 모시고 나서 회장 직속 자문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네. 제가 혹시 잘못 나가는가 네. 저들 관리 감독도 좀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라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시고자 지금 뛰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적십자에서 주는 그 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세계 적십자를 만드는 앙리 듀낭이 창립자인데 네. 그분이 주는 상들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은 대통령 훈포정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떠다녔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자기 피를 700개, 800개 뽑은 사람. 네. 3대에 걸쳐서 3만 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 예. 그다음에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기부하신 분은 네. 심지어는 기초수급자도 감사해서 그 많지 않은 돈이지만 기부하신 분이 있어요. 돈이 기초수급자 정도로 생활을 하시면서도 봉사를 예, 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분도 있고 네. 또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청소년 적십자로 해서 정말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 적십자 중에서 제일 훌륭해 되신 분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분이 대한적십자 청소년 적십자 출신입니다. 예. 네. 굉장히 지금 뿌듯하게 네. 그래서 후보장이 다행히 네. 정부에서 다 인정이 돼서 네. 금년에 이제 10월 27일 날이 대한적십자 창립 기념일입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그분들한테 훈포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봉사를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훈장 포장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그럼요. 네, 그렇다는 생각이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활동 얘기도 더 못 나눈 것들이 많고 네. 또 회장님이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김철수 회장이었습니다.